안녕하세요. 괴미사입니다. 이번 영상은 얼마 전에도 우리나라에서 화제가 되었던 도치기현 시신 유기 사건에 대해 다뤄볼까 하는데요. 우선 사건을 시간 순서대로 설명드린 후 체포된 각 인물에 대해 다뤄볼까 합니다. 덧붙여 이 사건은 여전히 수사가 진행 중이기에 영상에서 다룬 내용은 향후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2024년 4월 16일 아침 8시 10분 도치기현 나스마치 이오노의 강변에서 한 남성에게 신고가 들어옵니다. 이 남성은 이오노 지역에 살던 주민으로 신고 내용은 마네킹 같은 것이 불타고 있다 라는 이야기였는데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눈에 들어온 것은 마네킹이 아닌 두 구의 시신이었습니다. 시신은 신고 내용대로 불에 심하게 손상된 상태였고 경찰은 이를 시신 유기 사건으로 보고 수사본부를 설치, 본격적으로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시신은 훼손 정도가 심했지만 신원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피해자는 다카라지마 류타로 씨와 그의 아내 다카라지마 사치코 씨로 부검 결과 남편의 사인은 경부 압박에 의한 질식사였으며 여성의 경우도 경부 압박에 의한 질식사였으나 두개골 골절과 더불어 경부에 출혈이 있었다고 하네요. 또한 시신의 머리에는 비닐봉투가 씌워진 상태로 봉투 위엔 접착 테이프가 붙어 있었으며 손발은 케이블 타이에 묶인 상태였죠. 그리고 현장 근처에선 휘발유 냄새가 나는 휴대용 캔도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우선 피해자인 타카라지마 류타로 씨와 그의 아내는 도쿄에서 음식점을 10여 개 정도 경영하던 사업가로 고급 맨션에 살았고 두 개의 회사에서 대표직을 맡고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음식점 경영 외에도 부동산 매매는 물론 한국과 중국 제품의 수입과 판매 사업도 했었는데요. 그가 경영하던 음식점 직원에 따르면 이들 부부는 매일같이 가게를 둘러보며 문제가 없는지 꼼꼼하게 체크하는 성격이었고 원래는 길림성 출신의 중국인으로 일본어는 나름 잘하는 편이었다고 하네요. 이들 부부에 대한 평판은 조금 복합적이었는데요. 다른 가게에 대한 악평을 늘어놓는다거나 폭행을 했다는 보도도 있는 한편 그와 거래했다던 사람에 따르면 아이에게 용돈도 주고 물건 대금을 제때제때 지불하는 등 상냥한 사람이었다는 진술도 있습니다. 한편 시신 발견 다음 날인 4월 17일 한 남성이 시나가와쿠 고단다역 앞에 파출소에 출두합니다. 이 남성의 이름은 히라야마 료겐. 그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마사지 관련 업체에서 일하다 흘러 건설업을 전전하던 인물인데요. 그는 경찰에 내가 사건에 관련이 있을지도 모른다 라며 자수를 했고 지시를 내린 남자가 자수하라고 했다. 거절하면 죽을 것 같아서 자수했다 라는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또한 히라야마는 체포 당시 휴대전화가 없는 상태였기에 경찰이 그에게 휴대전화가 어디 있는지 묻자 그는 범행을 지시한 남성에게 건넸다 라며 범행에 가담한 인물이 따로 있다는 것을 암시했죠. 경찰 조사 결과 그의 범행 동기는 이러했습니다. 그는 한 인물에게 피해자 부부의 시신을 유기하면 보수로 큰 돈을 받는 조건으로 의뢰를 맡았는데요. 그런데 이를 의뢰한 사람이 살인까지 해주면 돈을 더 주겠다며 보수를 늘려서 이 의뢰를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이에 히라야마는 두 남성을 고용해 범행을 저질렀고 본인은 이 중 900만 엔을 챙겼다고 하네요. 사건 발생으로부터 일주일 정도가 지난 4월 23일 다음과 같은 정보가 밝혀집니다. 먼저 히라야마는 사건 발생 며칠 전 접착 테이프와 휘발유를 구매한 이력이 있었고 그의 자동차에선 여성 피해자인 사치코 씨의 면허증과 전기 코드가 발견됩니다. 경찰이 이 전기 코드에 대해 묻자 그는 우에노의 가게에 갔는데 밧줄을 어디서 파는지 몰랐다. 그래서 전기 코드를 샀다 라는 진술을 했기에 이 코드는 정황상 피해자를 살해할 때 사용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트렁크와 뒷좌석에는 혈흔이 발견되었으며 이는 사치코 씨의 DNA와 일치했다고 하네요. 여기까지가 사건의 간단한 개요였는데요. 이제부터는 사건에 관여한 인물들의 간략한 설명을 해드릴까 합니다. 먼저 4월 28일 오후 무렵 사사기 히카루가 체포됩니다. 그는 사건 이후 오키나와현으로 도피해 숨어 지내고 있었지만 결국 공항에서 체포되었는데요. 후쿠시마현 출신인 그는
어릴 적 해상 보안관을 꿈꿨으나 결국엔 나쁜 길로 빠져 고등학교에 진학하진 않았고 폭주족으로 소년원에 드나들거나 도박 중독으로 큰 빚을 지는 등 굉장히 문제가 많은 인물이었죠. 그러던 와중 그는 2024년 4월 초 한 의뢰자에게 방해되는 놈들을 처리해줬으면 한다 라는 의뢰를 받았고 보수로 약 1,500만 엔을 받았는데요. 그는 이 돈 중 히라야마에게 900만 엔을 지불하며 이 일을 하청을 주었던 것이죠. 그리고 다음 날인 4월 30일 히라야마에게 고용된 두 남자 중 한 명인 한국 국적의 강광기가 카나가와현의 한 호텔에서 체포됩니다. 그의 동급생에 따르면 그는 무척 밝은 성격에 리더십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랬던 그에게 무슨 심경의 변화가 있었던 것인지 2024년 3월 그는 길거리 인터뷰를 진행하던 한 일본인 유튜버의 영상에 우연히 출연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그는 좋아하는 단어가 있나요? 라는 질문에 돈이랑 여자랑 술이라는 답변을 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 인터뷰엔 다른 인물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는 강광기의 체포 다음 날인 5월 1일 체포된 전 아역배우 출신 와카야마 키라토. 와카야마 키라토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자면 기후현 출신인 그는 초등학교 2학년 때 대형 연예기획사에 소속됩니다. 그는 NHK의 역사 드라마 군사 칸베에 주인공의 아역으로 출연한 것을 계기로 여러 드라마나 영화 등에 출연하며 경력을 쌓던 촉망받는 아역배우였는데요. 그러던 그는 2020년 연극무대 황혼을 마지막으로 돌연 기획사를 그만두고 연예계를 은퇴했습니다. 그리고 은퇴 이후엔 금발로 머리를 염색하거나 문신을 새기고 클럽에서 여성들과 놀거나 비싼 브랜드의 옷을 입는 등의 생활을 보내다 결국 시신유기 범죄에 가담, 체포되는 형태로 다시 TV에 나오게 된 것이죠. 참고로 앞서 말씀드린 인터뷰에서 그에게 좋아하는 단어가 있냐고 묻자 그는 돈이라고 대답했으며 세상은 결국 돈이에요 라는 답변을 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돈이 중요하다는 그들의 답변처럼 이들은 히라야마에게 250만 엔의 보수를 받고 범행에 가담했던 것이죠. 5월 7일 다른 두 명의 남성이 체포됩니다. 한 명은 피해자 부부의 딸의 내연남인 세키네 세이하, 그리고 다른 한 명은 부동산 회사의 사장인 마에다 료였습니다. 먼저 세키네 세이하에 대해 설명을 드리자면 그는 소년 시절엔 몸집도 작고 기가 약한 학생이었다고 합니다. 다만 성장 과정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성인이 되고 나선 자신을 회사 경영자라 소개하며 고급 오토바이나 비싼 옷을 입는 등 부유함을 과시했다고 하네요. 또한 그의 몸엔 인생 고단, 급시 행락이라는 문신이 새겨져 있었는데요. 이는 삶은 짧고 고단하니 즐길 수 있을 때 즐기자 라는 의미의 중국 속담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세키네가 피해자 부부와 무슨 관계였는가 하니 세키네는 학창시절 피해자 부부의 딸과 잠시 사귄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은 사건 발생 몇 년 전 다시 사귀기 시작했고 이를 계기로 세키네는 피해자 부부의 회사에서 매니저로 일하게 되었는데요. 그는 피해자 부부를 엄마 아빠라고 부르는 등 굉장히 친밀한 관계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인간적인 관계와 별개로 경영에 있어선 다소 맞지 않는 점이 있었죠. 사건이 발생하기 약 3개월 전인 2024년 2월 무렵 세키네는 갑자기 우에노 경찰서에 방문해 피해자 부부가 경영하던 가게를 신고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경찰에게 종업원이 장시간 일하고 있다. 가게에서 일하는 외국인 직원의 90%가 체류기간 초과나 자격 외의 활동이며 이는 불법 취업 조장에 혐의가 있다. 탈세를 하고 있다. 등의 말을 했지만 증거는 없었다고 하네요. 이는 근거가 없기에 섣부르게 판단할 수 없으나 진짜일 가능성도 있고 반대로 세키네가 부부를 모함해 곤란하게 만들기 위한 함정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시각도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함께 체포된 마에다 료는 어떤 인물일까요? 부동산 회사 사장인 마에다 료는 20살 무렵 이사 아르바이트를 하다 친구와 부동산 업계에 뛰어든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세세한 서류 처리나 부동산 관리 등의 강점을 보여 여러 인물들의 신뢰가 두터웠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코로나로 인해 숙박업 관련 업무가 줄어드는 것을 계기로 그가 일하던 회사의 사장은 사장직을 그만두었고 밑에서 일하던 마에다가 사장으로 취임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의 부동산에 손님으로 자주 들렸던 것이 바로 세키네였고
이들은 서로를 알고 지낸 지 10년 정도가 넘은 오랜 인연이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가 사건에 관련된 인물들에 대한 간략한 설명인데요. 이제부터는 시간 순서대로 이들이 어떻게 사건에 개입했는지 다뤄볼까 합니다. 2024년 4월 초 사건의 주모자인 세키네는 사사키 히카루에게 돈을 건네며 시신 유기를 의뢰합니다. 그리고 금액을 1,500만엔까지 올리며 살인까지 의뢰하는데요. 이를 받아들인 사사키는 보수로 받은 1,500만엔 중 900만엔으로 2024년 초에 클럽에서 알게 된 히라야마를 고용, 의뢰를 하청을 맡깁니다. 이에 900만엔을 보수로 받은 히라야마는 술집에서 우연히 알게 된 두 남자, 강광기와 와카야마 히라토에게 범죄의 실행력을 맡깁니다. 즉, 하청을 줬더니 하청이 다시 하청을 준 것이죠. 다만 사사키는 히라야마에게 구체적인 살해 방법이나 유기 방법을 지시하지 않았기에 히라야마, 와카야마, 강광기는 사전에 논의를 통해 범행 계획을 짰고 범행에 사용할 자동차나 손발을 묶을 케이블 타이, 시신을 태울 휘발유 등은 히라야마가 사전에 미리 준비해 4월 15일 밤 10시경 실행력을 맡긴 둘에게 전달했습니다. 한편 비슷한 시간 피해자 부부는 부동산을 보기 위해 앞서 말씀드린 부동산 업자 마에다의 안내로 한 빈집으로 향했는데요. 강광기, 와카야마 히라토는 현장에서 대기하고 있다 피해자 부부를 습격, 밤 11시 50분에서 새벽 1시 반 사이에 이들에게 폭행을 가해 살해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발견된 망치와 전기 코드 등으로 볼 때 이들은 피해자 중 여성의 머리를 망치로 내려친 후 목을 조른 것으로 추정되며 현장에선 혈흔을 닦아내려 했던 흔적 등이 발견되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이 있습니다. 바로 시간인데요. 사건이 벌어진 현장에서 시신이 발견된 강변까지는 자동차로 2시간 반 정도가 걸리는 거리이고 이들의 자동차가 나스마치의 CCTV에 찍힌 것은 새벽 4시쯤이었습니다. 즉 늦어도 새벽 1시 반에는 출발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밤 11시 50분에 피해자 부부가 도착하자마자 살해했다고 쳐도 2대2로 상대를 폭행 및 살해한 뒤 혈흔을 닦아내고 자동차에 태우는 이 모든 작업을 2명이서 1시간 반 만에 끝낸다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그래서 경찰은 사실 히라야마나 사사키 히카루, 마에다 료 등 사건에 관련이 있는 인물들이 직접적으로 범행을 도운 것이 아닌가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일손이 많아질수록 걸리는 시간은 줄어들기 마련이니까요. 아무튼 살인을 끝낸 후 두 남성은 히라야마에게 전화를 걸어 끝났습니다. 지금부터 빈집을 나오겠습니다. 라는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새벽 4시경 나스마치의 강변에 도착, 시신에 휘발유를 뿌려 태운 것이죠. 경찰은 사건과 관련이 있는 6명의 인물을 전부 체포했고 현재 수사가 진행되며 매일 새로운 사실들이 밝혀지는 중인데요. 여기서부터는 체포 후 이들의 진술 내용 중 일부에 대해 다뤄볼까 합니다. 먼저 부부를 데리고 빈집으로 향했던 마에다 료의 경우 그는 경찰 조사에서 부부와 빈집에 간 것은 맞다. 그런데 검은 차를 타고 온 남자들에게 습격당했고 나는 도망쳤다. 라는 진술을 했습니다. 이 진술대로라면 그는 피해자겠지만 경찰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애초에 수상한 남자에게 습격당해 도망갔다면서 정작 경찰에 신고는 하지 않은 것이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죠. 또한 수사 결과 밝혀진 사실로는 그는 4월 말 지인에게 일본에는 연간 8만 명의 행방불명자가 있어. 그 중에는 납치나 감금당해 사망했지만 들키지 않는 경우가 있지. 안 들키는 납치 감금의 요령을 가르쳐줄까? 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듯 경찰은 그의 진술에 의심스러운 점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또한 부부의 딸의 내연남인 세키네의 경우엔 수사 단계에서 나는 집 근처에 가지 않았다 라고 진술했으나 조사 결과 정작 그는 4월 15일 밤 피해자들이 방문하기 전에 빈집 근처에 자동차를 장기간 주차한 상태였죠. 이뿐만 아니라 사사키 역시 사건 당일 현장 주변을 걷는 모습이 찍혀 있었으며 히라야마는 사건 이후 현장 근처에 있던 열쇠로 차고의 문을 닫는 등 체포된 6명은 사건이 발생한 시간대에 전부 현장 근처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제가 사건을 조사하며 든 개인적인 생각들에 대해 다뤄볼까 합니다. 먼저 조금 이해가 가지 않았던 것은 인근 주민의 목격 정보가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범행이 발생한 장소는 빈집의 차고로, 차고라는 곳은 공간적인 특성상 비명소리 등이 울리기 마련인데 인근 주민들은 싸우는 소리를 들었다거나 비명을 들었다는 이야기가 전혀 없었습니다. 2명의 피해자가 2명의 범인에게 습격을 당했다고 가정하면 상식적으로 비명을 지른다거나 휴대전화로 도움을 청하기 마련이지만 이런 정황이 전혀 없었다 보니 저 개인적으로는 현장 주변에 있던 다른 인물들이 범행에 가담, 단체로 달려들어 입을 막고 살해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은 어쩌면 완전 범죄가 될 수도 있었지만 살인 청부를 하청을 주고 하청이 또 하청을 줬다 보니 최종적으로 혈흔을 닦은 흔적이 발견된다든지 CCTV에 이동 경로가 버젓이 찍히는 등 다소 수준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는 느낌을 받았네요.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이 사건은 여전히 수사가 진행 중이므로 추후 내용이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 영상 어떻게 보셨는지요? 피해자분들의 명복을 빌며 영상을 마칩니다. 김희사였습니다.